너흰 절대 이해 못해. 난민촌의 한 소녀가 외친 이 말은 한국자원봉사단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편견과 오해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진심과 이해로 가득 찬 감동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다혜입니다. 한국의 한 지방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2년간 국내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더 넓은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결국 해외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제의료구호단체에 지원한 지 3개월 만에 저는 중동 국경 근처에 위치한 한 난민촌으로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낯선 지역. 전쟁을 피해 가족과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임시 거처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 저는 조금의 설렘과 큰 각오를 품고 낯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처음 마주한 난민촌은 예상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텐트로 이루어진 거주지에는 전기도 깨끗한 물도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발도 없이 진흙 위를 뛰어다녔고 환자들은 침상도 없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봉사단은 현지 의료진과 함께 기본 진료와 응급 처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땀이 비오듯 흐르던 오후였습니다. 무더운 텐트 안에서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던 중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들려온 비명소리 그리고 곧이어 한 소녀가 쓰러진 채로 다른 아이들 품에 안겨 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성인 몇 명은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소녀는 의식이 없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눕히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매우 약했고 호흡은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어떤 이유로 쓰러졌는지도 몰라 혼란이 가중되었고 보호자라 주장하는 여성도 아이를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집중해야 했던 건 오직 지금 이 아이의 숨을 살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소녀의 이름도 배경도 알 수 없었지만 저에게는 그 아이가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자 생명이었습니다. 그날 그 조용한 비상사태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난민촌 입구에 발을 들인 날 우리 봉사단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명의 흔적은 거의 없었고 곳곳에 허름한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와 먼지가 뒤섞인 땅, 허기진 눈빛을 가진 아이들, 피곤함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있는 어른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몇 달간 지내야 할 현장이었습니다. 봉사단은 총 7명이었습니다. 의사 2명, 간호사 3명, 통역사 1명, 그리고 긴급구호 전문가 1명. 모두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이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간호사팀의 일원으로 예방접종과 기본 진료, 위생교육 등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도착은 난민촌 사람들에게도 작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낯선 얼굴을 경계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일부 어른들은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통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이유를 설명하고 진료를 시작하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텐트를 세우고 약품과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벼운 감기부터 시작해 심각한 영양실조, 전염병 증세까지. 우리는 말 그대로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몸은 고되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약이나 치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다운 대우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봉사단 모두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 피곤한 눈빛, 그러나 누구 하나 불평은 없었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느꼈어요.
우리가 단순히 돕는다는 시혜적인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이후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외부인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곧 잊을 수 없는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쓰러졌던 그 소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슬픔과 진심. 진료소 앞 작은 그늘막 아래.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 갑자기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말라붙은 입술, 축 늘어진 팔다리. 우리는 급히 들것을 가져와 그녀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마른 체구,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생명 징후는 다행히 안정적이었지만 그녀는 진료 중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우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어디가 아픈 거야? 혹시 며칠째 식사를 못했니? 우리의 질문에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녀는 불현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YOUDONTKNOW YOUNEVERKNOW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영어는 또렷하지 않았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너흰 몰라. 절대 이해 못해. 현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향해 눈을 부릅뜬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곧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이 무너진 상태였다는 것을. 그날 밤 봉사단 회의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소녀의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했던 걸까? 한 통역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몇 달 전 공습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후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그 소녀의 상처를 건드렸고 동시에 그녀의 마음에 다가갈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진료소 한편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며 말없이 앉아 있어도 괜찮다고 반드시 치료나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함께할 수는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진료소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날의 눈물 대신 아주 작은 미세한 눈빛의 변화와 함께. 다음 날 아침 진료소 앞에는 변함없이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태양은 구름 한 점 없이 높게 떠 있었고 그 아래 사람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 끝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 누군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누구보다도 아파 보였던 그 아이. 말없이 앉아있는 그녀 앞에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도 번호표도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진료소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하지만 결코 멀어지지 않은 채. 그녀의 손에는 우리가 매일 제공하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눈은 가끔 무언가를 관찰하듯 주변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말보다 더 무거운 의미였습니다. 어제의 거부와는 달랐습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생각 중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소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료를 받으려 하지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 공간 안에 말입니다. 진료소 내에서 이 소녀는 곧 기다리는 의자의 주인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단원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그녀의 상태를 관찰했고 어떤 날은 누군가 그녀를 위해 따뜻한 쿠션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작은 배려들이 이어졌고 그녀도 그런 변화에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건넨 종이와 펜을 받아들고 그녀는 짧은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AMIRA. 내 이름이야. 우리는 마침내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기다리는 의자는 더 이상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받기 위한 시간,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미라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한 사람의 상처받은 아이가 아닌 한 명의 존엄한 존재로서 그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한 오후, 진료소 주변의 모든 천막과 장비는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사막 지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매번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막 안에서 잠시 대피했고 그 짧은 시간은 오히려 아이들과 나누는 중요한 교류의 시간이 되곤 했습니다. 아미라 역시 그날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지자 누군가 그녀를 천막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놀란 듯 그러나 순순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그녀와 단둘이 앉게 된 날이었습니다. 텐트 구석, 낡은 플라스틱 상자를 나란히 의자 삼아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모래소리와 천막이 출렁이는 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시 이름을 물었습니다. 아미라 맞지?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다는 대답이자 계속 이야기해도 좋다는 허락이었습니다. 넌 여기서 오래 살았니?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녀는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2년. 그 전엔 알레포. 그녀의 입에서 알레포라는 지명이 나왔을 때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뉴스 속에서, 보고서 속에서만 듣던 도시. 끊이지 않는 전쟁과 폭격, 무너진 건물과 희망 없는 피난 행렬의 상징 같은 이름.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앉은 이 작은 아이는 그 지옥을 직접 걸어온 존재였습니다. 거기서 무서웠어.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아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어. 그런데 아무도 소리내면 안 된다고 했어. 울음소리가 들리면 나쁜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는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수많은 밤을 그 기억과 함께 지나온 사람처럼. 여기선 괜찮아?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여기선 그냥 하루하루야. 엄마는 아파. 아빠는 없고. 난 그냥 앉아 있어. 그 말에서 나는 묘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말하는 것조차 잊고 살아온 아이. 소외와 상처가 일상이 되어버린 10살 소녀의 인생.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보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닿았을까. 그래도 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그 의자에 앉아있는 널 보면 난 꼭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다고 생각해. 아미라는 살짝 고개를 돌리더니 내게 처음으로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기다려. 엄마가 나아지면 같이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 순간 나는 이해했습니다. 그 아이가 의자에 앉아있는 이유. 그것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희망의 버티기였다는 것을. 아미라는 매일같이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천막 밖으로 나가려는 봉사단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미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거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의자. 그날 이후 나는 그 자리를 희망의 의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봉사단의 하루는 커다란 의료 가방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방은 단순한 응급도구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에게 그것은 생명과 마주하는 첫 번째 창이었고 현지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캠프의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이동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무게 그 자체가 버거웠습니다. 해열제, 항생제, 주사기, 거즈, 그리고 비상 혈당 측정기까지. 무게만으로는 10kg이 넘었고 무더운 날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무게는 단순히 물리적인 부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료소에 도착하자마자 줄지어 선 사람들의 시선이 제 등에 메어진 가방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약이 있는지, 어제 못 받은 연고는 들어왔는지, 아이열을 재줄 수 있는지를 기대하는 눈빛들. 그 눈빛 하나하나가 이 가방에 희망을 실었습니다. 그날도 의료 가방을 메고 천막 진료소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아미라가 늘 앉아있던 의자 근처에서 아이 하나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열고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체온은 40도를 넘기고 있었고 손끝과 발끝은 푸르스름했습니다. 열성 경련이 시작되기 직전의 증상이었습니다. 현장엔 의사도 간호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저할 시간도 없이 가방 속 해열제를 꺼내 희석해 먹였고 응급용 얼음팩을 아이의 겨드랑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사이 천막 안에서 의사가 달려나왔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의 질문에 나는 침착하게 응급조치 상황을 전달했고 그는 이어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15분 후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처음 처치가 없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의사는 짧게 말했지만 그 말은 제 어깨에 있던 가방의 무게를 새삼 실감나게 했습니다. 가방 하나. 그 안에 도구 하나하나가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 단지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내가 직접 누군가의 생존에 기여했다는 자각은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봉사단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조용히 의료 가방을 닦았습니다. 먼지에 절은 지퍼를 조심스럽게 닫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가방이 나에게는 책임의 무게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가 바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진료소가 한산해지던 오후 한 아이가 조심스레 천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기에 고개를 돌려 다시 보니 바로 아미라였습니다. 처음 봉사단을 향해 너흰 몰라라며 울먹이던 그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말고 내 가방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안 좋은 걸까? 하는 생각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미라, 어디 아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옷깃을 살며시 걷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 안쪽을 보여주었습니다. 깊지 않지만 넓게 번진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피부는 갈라져 있었고 살갗은 벌겋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몇 주간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의료 가방에서 연고와 멸균 거즈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눈을 꼭 감았고 나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손을 움직이며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랐습니다. 많이 아팠겠다. 어떻게 다친 거야? 암이라는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통역 봉사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에선 전기가 끊기는 날이 많아요. 아이들은 촛불이나 화덕으로 요리를 하곤 하는데 아미라는 그날 혼자 남겨져 있었대요. 불을 끄려다 손이 닿았답니다.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11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불을 다루고 다친 뒤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현실. 화상 부위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 저는 작은 거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미라, 여기 거울이야. 이건 상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처음으로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제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봉사단 숙소로 돌아와 일지를 적었습니다. 오늘의 환자 아미라. 증상 화상. 치료 상처 소독 및 연고 처치.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소녀는 강인함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녀의 상처를 치료했지만 그녀의 미소가 오늘 나를 치유했다. 그날 이후 아미라는 자주 진료소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점점 짧은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다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같이 오기도 했습니다. 상처의 회복과 함께 그녀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는 듯 했습니다. 봉사단의 의료 활동 외에도 우리는 낮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이 접기, 간단한 영어 수업, 공놀이그 속에선 잠시라도 전쟁의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웃었고 웃는 소리는 천막을 뚫고 하늘까지 닿을 듯 했습니다. 그날도 같은 오후였습니다. 아이들과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던 중 아미라가 갑자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하더니 말없이 그림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림에는 불에 그을린 집, 찢어진 신발, 눈물을 흘리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의료 가방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이야기니?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 봤어요. 그날 밤 집이 불타고 엄마가 울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숨어 있었어요. 아미라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는 몇 해 동안 삼켜왔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간호사님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는 그렇게도 큰 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미라는 진료소를 나가며 제게 다시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번엔 그녀 자신과 저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하늘엔 태양이 떠 있었고 바람은 모래가 아닌 꽃잎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선 전쟁이 없어요. 이건 제가 바라는 세상이에요. 나는 웃으며 그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미라, 그 세상. 우리 같이 만들자. 봉사활동 3주차, 우리는 캠프 본부에서 긴급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지 치안 상황이 불안정해졌고 UN 측에서는 일부 구역의 외부인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많은 NGO 단체들이 철수를 결정했고 우리 단체 본부 역시 최소 인원만 남기고 귀국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일부 봉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이들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며 망설였습니다. 그때 봉사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단장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건 제겐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최소 인원만 남는다면 저는 그 안에 있겠습니다. 물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곳에서의 봉사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생존이었고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봉사자 중 절반이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도 영웅을 자처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여기 이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선택. 단장의 결정은 단순한 남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작고도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캠프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의료 지원, 식량 배급, 교육 봉사를 분담하여 하루 종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해가 뉘엿뉘엿 사막 너머로 지는 걸 바라보며 그날의 피로를 말없이 씻어내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이들은 봉사자들과 놀이터에서 축구공을 차며 웃었고 엄마들은 줄을 서서 쌀을 받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은 시간 난민촌 외곽 벽면에 작은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이거 봐. 벽에 그림이 있어. 처음엔 낙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분명한 그림이었습니다. 갈라지고 색이 바랜 콘크리트 벽 위에 조심스럽게 덧칠된 성과 색. 그리고 그 중심엔 병원 가방을 든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팀 간호사님 아닌가요? 누군가가 말했고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림 속 여성은 정확히 간호사 박지윤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헤어를 질끈 묶고 커다란 약가방을 둘러맨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아마도 그날 구조했던 아말이었을 것입니다. 벽화 하단에는 작고 서툰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She came and we lived. 그녀가 왔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현지 언어와 영어가 함께 섞인 그 문장은 누가 보더라도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붓도 없이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벽화를 그렸다고 했습니다. 물감은 한 자원봉사자가 미술치료 수업용으로 가져온 것이었고 이 벽화는 어른들 몰래 몇 명의 아이들이 밤마다 몰래 와서 그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지윤 간호사는 조용히 벽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단지 약을 준 사람을 기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울 때 가장 따뜻한 손을 내밀었던 누군가의 진심을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그 벽화는 다음 날 캠프의 한복판에 놓인 작은 기념물처럼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이 땅 어딘가에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듯. 캠프의 밤은 늘 고요했습니다. 낮 동안의 소란과 웃음, 울음소리는 해가 지면 함께 사그라들었고 천막과 판잣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잠시나마 평화를 누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사단원 중 한 명이 식량 창고 앞에서 기묘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작은 발소리, 그리고 철문을 누르는 소리. 그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레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말이었습니다. 아말, 여긴 왜? 깜짝 놀란 자원봉사자가 다가가자 아말은 당황한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마른 빵 2조각과 콩 통조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거니? 봉사자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가 내일 올지 몰라서요. 혹시라도 못 오면 동생들 먹일 게 없을까 봐요. 순간 봉사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겨우 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가족을 위해 밤늦게 창고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봉사단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캠프 내 취약계층, 특히 부모를 잃었거나
보호자가 부재 중인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량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지훈 간호사 역시 의견을 보탰습니다. 아이들이 음식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누구든 언제든 최소한의 식량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며칠 후 창고 한켠엔 아말의 보관함이라는 이름의 작은 선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머전시 푸드 포 칠드런, Always ABAILABLE라는 팻말이 붙었고 매일 아침 새롭게 채워졌습니다. 이 소식은 캠프 전체에 따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몰래 밤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고 봉사단은 그들의 작은 용기를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아말은 이후에도 매일 같이 동생들을 데리고 와 조용히 그 선반 앞에 앉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더 작은 아이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창고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은 이 난민촌의 아이들에게 가장 큰 안정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봉사단이 머무른 지도 벌써 3주째. 어느덧 사람들은 그들을 경계의 대상이 아닌 동네의 손님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의료 텐트 앞에서 먼저 인사를 건넸고 어른들은 말없이 물을 건네주거나 고장난 도구를 고쳐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캠프는 평소처럼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의약품을 보관하던 간이 선반 아래에서 이상한 물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래된 흰색 봉투 하나. 외부엔 아무런 표기도 없었고 접힌 모양이 낡아 있었다는 점만이 이 봉투가 이곳에 꽤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박지훈 간호사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명단이었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이름들. 대부분은 아랍어로 적혀 있었지만 몇몇은 영어로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엔 짧은 메모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떠난 이들, 혹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이름입니다. 누군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명단은 난민 캠프가 생긴 이래로 캠프를 거쳐간 사람들, 혹은 사라진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누구의 손에서 작성되었는지, 언제부터 모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작고 소중한 인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훈 간호사는 봉사단과 함께 이 명단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봉사단원 중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는 일일이 이름을 번역하며 현재 캠프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대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몇몇 이름은 현재 캠프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치료 기록과도 일치했으며 일부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봉사단은 캠프 내 임시 게시판 한켠에 기억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벽엔 봉투 속 이름들이 한글과 영어, 아랍어로 정리되어 새롭게 붙여졌고 캠프 사람들은 매일 그 앞을 지나며 작은 기도를 남기곤 했습니다. 아말은 그 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벽 한가운데 이름 하나를 조심스럽게 가리켰습니다. 이건 제 언니 이름이에요. 봉사단원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말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가족. 그녀는 언니가 오래전에 캠프를 떠났고 그 이후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니 언니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박지훈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기억 속에 새겨진 이름 하나가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 난민촌의 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교실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무 기둥 몇 개와 천으로 엮은 그늘막, 바닥엔 낡은 돗자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진심 어린 배움의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박지훈 간호사는 자신이 가져온 작은 화이트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인펜을 들고 또박또박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H-E-L-L-O. 헬로. 인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따라 해볼까요?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헬로. 조금 어색했지만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한국어로는 안녕하세요. 아랍어로는 살람 알라이쿰. 지우는 새 언어를 번갈아가며 인사말을 가르쳤습니다. 간단한 숫자, 색깔, 가족을 부르는 단어까지. 아이들의 손엔 볼펜이 없었고 공책도 모자랐지만 그들은 손바닥에 글자를 그리며 따라했습니다. 그날의 수업은 단지 언어만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아이들은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말은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장 먼저 도착했고 친구들에게 발음을 알려주거나 지훈의 설명을 통역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말,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나도 언젠가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싶어요.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배움의 씨앗일 것이라고. 이 교실 아닌 교실에서 종이 한 장 없이도 배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단어를 외웠고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캠프의 다른 어른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둘 참여했습니다. 몇몇은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교실은 칠판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는 거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말은 가장 먼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새벽의 하늘, 그리고 점점 더 푸르게 번져가는 아침의 빛. 그것은 그녀가 살아있는 세계가 아직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 같았습니다. 한국 봉사단이 온 뒤로 캠프엔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웃는 날이 많아졌고 여성들은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식량 배급이 더 정돈됐고 아이들의 상처엔 붕대가 아닌 치료가 얹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 캠프를 덮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 긴 줄을 선 물배급소, 새로 들어오는 피난민들. 봉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었고 그들이 떠나면 이곳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캠프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별을 보고 있던 아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 아말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떠나면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바뀌었어요.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곧 이곳에서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늘 아래 단 하나라도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봉사단장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강해요. 우리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봉사단원들은 작은 알림판 하나를 세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든 나무판에 색색의 물감으로 글씨를 적었습니다. 여기는 희망의 교실입니다. 시간은 흘러 봉사 기간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머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늘 아래 이 캠프엔 분명히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봉사단의 활동 마지막 주. 지우는 조용히 캠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카메라를 꺼내는 일이 조심스러웠던 만큼 이제야 아이들의 웃음과 손짓을 제대로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셔터를 누를 때마다 아이들은 활짝 웃었고 누군가는 수줍게 얼굴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누더기 옷 사이로 반짝이는 눈동자들, 흙바닥 위에서도 서로 손을 꼭 잡고 있던 자매들,
그리고 천으로 만든 교실에서 칠판에 사랑합니다를 쓴 남자아이. 그 모든 순간들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특히 아말이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은 특별했습니다. 병원 텐트 앞에서 지훈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살짝 기울여 웃고 있는 모습. 그 표정에는 어딘가 아린 슬픔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사진을 인화해 캠프 한가운데에 걸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희망의 얼굴이었다. 다음 날 아말은 그 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진 아래에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웃어보려 애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은 사람의 기억을 남기고 감정을 꺼내며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사진은 캠프를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조용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작고 따뜻한 웃음 한 장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봉사단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마지막 인사, 무거운 짐을 나르는 동안에도 머릿속엔 그곳의 햇빛과 먼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귀국 후 단원들은 각자 봉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활동 내용, 교육 자료, 물자 지원 현황, 식량 분배 기록 등 모든 항목은 숫자와 통계로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지훈 역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지만 문장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8시간 의료 텐트에서 있었던 일 몇 명을 치료했고 어떤 처치를 했는지를 적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그 너머의 이야기들은 도무지 보고서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료 대상 인원 118명. 주요 질병 말라리아, 장염, 결막염외. 응급 처치 건수 34건. 하지만 거기엔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놓지 않으려던 어머니의 눈빛. 약을 나눠줄 때마다 작게 속삭이던 생크 유혹. 아이가 수술 후 처음으로 손을 움직이며 손가락으로 그린 지훈의 이름. 그건 보고서로는 전해지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숫자와 항목만 남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엔 얼굴 하나하나, 목소리 하나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보고서 맨 마지막에 조용히 문장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남긴 것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되어야 합니다. 며칠 후 봉사단 내부 회의에서 보고서가 공유되었을 때 단장 강 교수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읽고 나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보고서 맨 마지막에 손글씨로 한 줄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 듣지 못했고 다 보지 못했다. 그렇게 보고서는 마무리되었지만 단원들의 마음속 보고서는 지금도 여전히 쓰이고 있었습니다. 귀국 후 2달쯤 지났을 때 지훈은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이름 없는 NGO 단체의 국제 연락 담당자였습니다. 제목은 짧고도 선명했습니다. From 어말. 지훈은 손끝을 떨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된 이미지는 흔들린 해질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낡은 난민 캠프 벽에 조심스럽게 붙어있는 종이 한 장. 그 위엔 아말의 작고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기다리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언니가 준 이야기책은 여전히 제 보물이에요. 나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꿈은 계속 꿔요. 언젠가 언니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훈은 메일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당시 봉사활동 마지막 날 아말은 지훈에게 언니는 돌아오지 않을 거죠? 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엔 실망보단 체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은 말 대신 손에 작은 노트를 쥐어주며 언젠가 다시 보자고 했었습니다. 메일 하단에는 NGO 담당자의 짧은 코멘트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임시교육 캠프의 선생님 보조 역할을 자청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며 글씨를 가르치고 때로는 음악도 나눠요. 그리고 늘 언니 이야기를 합니다. 지훈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말은 상처받은 땅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었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씨앗이 되어 무언가를 자라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지우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아말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아말, 너의 꿈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를 거야. 너는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야. 나는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갈 거야. 그때도 너는 기다리는 의자에 있겠지. 내가 너를 찾아갈게. 답장을 보낸 후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서 돌아갈 곳을 하나 더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한겨울 서울의 도서관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펴고 있던 지우는 난민 캠프에서 보냈던 일지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당시 그녀가 적어두었던 짧은 메모들과 그림들, 현장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캠프에서의 마지막 날 아말과 함께 그렸던 미래의 집 스케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림 속에는 천막이 아닌 튼튼한 지붕, 흙바닥 대신 매끈한 바닥, 그리고 벽에 붙은 여러 국기의 모양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지우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척박하지만 꿈을 꾸는 마음만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지우는 NGO 본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신이 캠프에 남긴 일지와 노트들을 디지털화하여 캠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없을지 문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자는 흔쾌히 협조를 약속했고 지우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작업한 파일의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아말과 친구들에게 사진, 손글씨 메모, 그리고 그녀가 직접 녹음한 짧은 응원의 음성 메시지가 담긴 USB는 곧바로 본부를 통해 전달되었고 몇 주 뒤 아말로부터 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언니, 모래 위에 떨어진 그 노트는 이제 모두의 책상이 되었어요. 친구들이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책장보다 이 작은 노트에서부터 바뀌기도 한다고요. 지우는 그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땅에서조차 작고 낡은 노트 하나가 아이들의 꿈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어떤 행동도 헛된 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이유가 생겼다고. 캠프가 있는 그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괴가 아닌 변화의 전조였습니다. 무너진 천막 대신 임시 컨테이너 교실이 세워졌고 이전보다 더 튼튼한 비닐 창과 작은 칠판이 설치된 공간에서 아이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보낸 USB에 담긴 수업 자료와 노트는 예상보다 더 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심지어 아이들 중 일부는 지훈의 메시지를 직접 따라 써보기도 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아말의 친구들이 점점 늘어났고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꿈을 향한 메시지는 분명히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자원봉사 교사가 지훈에게 사진 몇 장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판자에 분필로 적힌 커다란 한 문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교실이 있습니다. 그 문장 아래 환하게 웃는 아이들, 그리고 칠판 앞에 선 아말의 모습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배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박또박 적힌 문장 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아말입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때 벽 뒤에 숨어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그 소녀가 이제는 아이들 앞에 서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훈에게는 어떤 상보다 더 큰 보상이자 선물이었습니다. 그 교실은 시멘트로 지어진 것도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강의실보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사막의 바람 속에서 그 작은 교실은 아이들의 꿈을 품은 씨앗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우는 다시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출국이 아닌 입국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해외 봉사단원 몇 명이 입국 게이트를 지나올 무렵 그녀의 시선은 한 작은 인물에 고정되었습니다. 익숙한 눈동자, 얌전한 따은 머리, 그리고 작지만 또렷한 미소. 지훈 선생님. 그녀가 반갑게 외쳤습니다. 바로 아말이었습니다. 국제아동교육 후원 프로그램의 추천으로 아말은 2주간의 단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본 아말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 꿈이 단지 바람이 아니었다는 걸 되새겼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아말은 다양한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도서관과 박물관, 작은 초등학교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우는 그녀가 특히 교구를 만지고 아이들과 함께 활동할 때 유독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책이 참 많아요. 그리고 모두가 앉을 자리가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주머니에서 조그만 그림을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에 또박또박 그려진 그림 속에는 텐트 안에 교실과 아이들, 그리고 그 앞에 선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 꿈이에요. 저는 돌아가면 꼭 진짜 교실을 만들 거예요. 지붕도 있고 창문도 있는 교실을요. 그리고 나중엔 여기서 배운 걸 친구들에게 다 전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아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확신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말은 다시 사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에 작은 캐리어와 노트북 한 대, 그리고 수십 장의 수업 자료와 함께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이 준비한 수많은 교육 아이디어와 함께 한 장의 손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의 꿈은 내가 혼자 꾼 것이 아니야.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이 되었단다. 그리고 지훈은 알았습니다. 사막에 피어난 그 작은 교실이 언젠가 수백 개의 교실로 퍼져나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말의 꿈이 이제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가진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